한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2학년 물리학 마지막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 뭐 진도는 이미 우리 다 나가서 잔소리하는 그 동영상이 될 텐데,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잔소리를 해볼게. 일단 기말고사는 우리 총 42명 중에 평균은 50점 정도가 나왔고, 이번에 100점 만점으로 이제 그 채점을 했지만 사실 45%만 들어가는 거지. 중간고사와 비교해보면 이런 식이야. 중간고사와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떨어졌어. 1등급 컷도 또 9등급 컷까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사실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가 훨씬 더 어려운 단원 자체는 아니야. 좀 헷갈리는 게 많은 단원이긴 했는데, 막 자체적으로 이렇게 산수가 많거나 아니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는 아닌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게 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가장 많이 틀렸던 게 8번이더라고. 이게 정답률이 28% 정도 되는데 100명 중에 28명만 맞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틀린 애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야. 72%는 틀렸다는 얘기지. 얘가 A, B, C가 서로 굴절률이 다른 거야. 속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하면서 각도가 꺾이지 않았겠어? 뭐 A, B, C를 정리해 보자면, 얘는 억각으로, 얘도 30도겠지? 그때 각도는 우리 사인으로, 사인 비율로 따졌고, 입사각, 굴절각 45도 30도네? 그러면 A와 B 사이의 궁합은 사인으로 표현해 보자면 사인 45, 사인 30이겠다. 그럼 BC 사이의 궁합을 또 표현해 보자면 입사각은 30, 굴절각은 60이니까 사인 30, 사인 60이겠다. 요 비율을, 요 궁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꺾일 거야. 얘를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를 빼자면 어차피 비율로 따지자면 루트 2 대 1 대 루트 3, 루트 2 대 1 대 루트 3, 요 비율로 그대로 꺾일 거라는 거지. 설령 얘가 각도가 바뀌어도, 첫 각도가 바뀌면 두 번째 각도도 바뀌겠지만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할 거란 말이야. 그때 A와 B의 경계면의 입사각을 세타라고 할 때 요 단색광이 P라는 지점에 임계각으로 입사한대. P라는 지점에 임계각으로 입사한대. 그게 임계각이 몇 도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 즉 매질 C에서의 각도가 90도가 될 때를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가 사인 90도가 될 때, C 부분이 사인 90도가 될 때를 찾으라는 얘기야. 사인 90은 수치로 얘기하면 1이잖아. 즉 얘네들은 A, B, C가 루트 2 대 1 대 루트 3, 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 C에서의 비율이 루트 3이 아니라 1로 바뀔 때를 찾아보란 얘기지. 아, 그러면 몇 배가 됐니? 루트 3분의 1 배가 됐어? 그렇다면 요 궁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도 루트 3분의 1배, 여기도 루트 3분의 1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즉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2의 비율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때 뭘 물어봤냐? 그렇다면 얘가 사인 90도가 이쪽이 되려면 A와 B 사이의 경계면에서, A, B 사이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바로 요 45도, 요 자리, 얘가 45도가 아니라 몇 도가 돼야 여기가 90도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네. 즉 얘를 물어보는 거네. 사인 A, 여기 답은 루트 3분의 루트 2. 이거를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6, 답은 5번이 되겠다. 혹시 다 구해놓고 얘를 구한 애도 있을 거야. 얘를 구하면 답이 4번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4번 정답률이 좀 높더라고. 하지만 답은 5번이었어. 그 다음 서답형 5번이 의외로 맞은 사람이 33.3%밖에 없더라고. 얘가 CCD의 기본 원리를 말했고,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뭐뭐뭐뭐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데, 이 뭐뭐뭐뭐는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해서 광전 효과가 정답이었어. 근데 여러 가지 오답이 있는데 이거는 다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내용이야. 다이오드, 이게 다이오드가 되게 많이 답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CCD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다이오드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 물론 CCD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게 다이오드가 맞긴 맞아. 하지만 이 뒤 문장도 있잖아. 다이오드가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이론은 아니니까 광전 효과라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답안지를 캡처해서 보여주고 있어. 객관식에 혹시 나는 분명히 맞게 마킹한 것 같은데 혹시 화이트가 떨어졌나? 뭐 싶은 걸 확인하고 싶은 애들도 있잖아. 그럴 때 나한테 언제든지 카톡 남겨놓으면 돼. 1월 4일이랑 1월 6일에 학교에 나와서 너희가 그 답안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 어차피 학교 나와봤자 교무실에 와서 어차피 그 컴퓨터로 확인하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교무실이 북적북적 할 수 있으니 나한테 카톡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캡처해서 너네한테 보여주도록 할게. 또 생기부 마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내가 너희에게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리교사로서 채워줄 수 있는 생기부가 바로 6번, 7번, 8번 정도 되지 않을까? 특히 6번의 창체 부분에서는 동아리 중에는 나는 2학년은 정규 동아리를 맡고 있지 않아서 3학년 정규 동아리를 맡고 있거든. 그래서 2학년한테 접근할 수 있는 동아리는 아마 자율 동아리가 될 것 같아. 자율 동아리를 개설했고 그게 담당 교사가 나다. 그러면 내가 입력을 해주게 될 거야. 얘네들은 내가 개별 연락을 할게.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성적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은 알아서 등급이랑 들어가는 거고 과세특,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부분인데 내가 너희에게 1인당 1500바이트를 입력해 줄 수 있거든. 1500바이트란 한 500글자 정도 되는데 이 바이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생기부 전반에 그 바이트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예를 들어 각이라고 쓰잖아. 그럼 이거는 나이스에서 3바이트라고 해. 가라고 하는 건 2바이트야. 기억이라고 쓰면은 1바이트야. 스페이스 하나, 띄어쓰기 하나도 1바이트야. 콤마 하나도 1바이트, 마침표 하나도 1바이트, 따옴표 하나도 1바이트야.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3바이트인 거야, 한글은. 영어도 뭐 예를 들어 애플이다. 그럼 APPLE 하면은 5바이트거든. 하나하나가 1바이트여서. 나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매겨. 네이버에서 글자 수 세기라고 치면은 큰 판이 하나 나와. 글자 수 세기라고 치면은 요만한 공간이 나와. 거기에다가 내가 막 뭐라고 쓰면 여기에 몇 바이트입니다 라고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몇 바이트입니다 라고 명시된 거랑 나이스에서 인지하는 바이트랑은 조금 달라. 나이스가 굉장히 좀 특이한 시스템이어서 뭐 예를 들어 가라고 쓰면 나이스에서는 이거 몇 바이트냐면 5바이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바이트야.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가까라고 쓰면은 이게 4바이트인가? 6바이트인가? 아무튼 약간의 오차가 있어. 그래서 네이버에서 쓰는 거랑 나이스에서랑 좀 달라.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이스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짧게밖에 못 써. 네이버에서는 5줄 정도 쓰면 1500바이트구나 했는데 사실 이거를 나이스로 옮기면 많이 안 들어가. 5줄이 아니라 4줄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짧게밖에 못 쓰거든. 또 독서활동 상황은 제목하고 지은이만 들어가는데 내가 뒤에서 보여줄게. 일단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올해 애들 내가 써준 거야. 이거 너희한테 수행평가 각자 주제 정해서 내라고 했잖아. 3학년 애들한테도 그걸 했고 얘네들은 이미 1학기 때 다 세특을 입력했어. 왜냐면 1학기 생기부까지 대학 수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 쓸 사람은 이렇게 쓰라고 내라고 했지. 현재 합격한 애들만 갖고 온 건데 얘는 현재 상명대랑 수원대랑 또 카톨릭대 예비, 그러니까 수원대는 붙었고 카톨릭대는 예비로 알고 있어. 얘는 컴퓨터 쪽에 관심이, 컴공과로 관심이 많은 앤데 뭐 이런 식으로 써줬어. 사실 이게 쓰다 보면은 몇 문장 안 되거든. 근데 이게 1478바이트야. 꽉 채운 거지 이 정도면. 여기에서 진짜 요만큼만 쓰면은 바로 1500바이트가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없어. 그래서 너희한테도 3분 정도의 발표를 원했던 거야.
그 정도의 내용을 쓰기 위해. 그 다음에 얘는 화학 쪽으로 가려는 학생인데 얘는 지금 덕성여대 예비를 기다리고 있고, 얘는 방과후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것도 내용이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방과후를 못해서 이번에는 못 들어가겠다. 나중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혹시 들으면 그때 입력을 할 수 있어. 얘도 이 정도면 거의 다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건축인데 똑같이 건축을 목표한다고 해서 똑같은 세특이 들어가지 않아. 자기가 건축 분야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른 거니까. 얘는 뭔가 그 에너지 제로하우스 시스템? 얘는 뭐 힘의 평형을 공부하면서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본 거지. 그래서 요 위에 얘는 광운대, 그 다음에 과기대 붙었고, 아래에는 광운대랑 가천대를 붙었어. 둘 다 똑같이 광운대에 붙은 거지. 둘 다 이 정도면 아주 가득 찬 거야. 비디오를 멈추고 한번 읽어봐도 돼. 그냥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다음 독서활동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3학년 1반에서 독서활동 상황이 제일 없는 애들 둘이야. 둘 다 예체능인데 뭐 예체능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미 대학은 합격했어. 둘 다 이 예능 쪽으로 가는 애들이라, 한 명은 아예 소속사에 소속되어서 지금 보컬 트레이닝 받고 아이돌 준비하는 애거든. 얘는 동아방송대에 이미 합격을 해가지고 곧 연예인이 되겠지? 어쨌건 요 정도에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기보다는 좀 소속사에서 정해준 트레이닝을 받는데 더 집중해야 하고 실기 점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독서활동 상황에 신경을 쓸 일이 없었겠지? 그래서 3년간 독서활동이 요 정도야.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전교에서 최하 정도라고 볼 수 있어. 독서활동 상황만 보면. 그런데 얘가 아까 덕성여대 쪽 앤데 얘는 요 정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정도. 항상 독서활동 상황은 제목과 지은이만 들어가는 거야. 혹시 지은이가 많다, 여러 명이 지은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다면 한 명만 적고 나머지는 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거든. 1학기, 2학기를 나눠서 적어도 좋아. 근데 이미 1학기는 지났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1학기 때 책 내고 2학기 때 책 내고 이러는 걸 좀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나도 옛날에 그렇게 1학기 끝나고 막 야 너 이 책 읽은 거 내, 이런 식으로 걷어봤었는데 애들이 2학기 때 1학기 때 본인이 낸 줄 모르고 2학기 때 똑같은 걸 또 내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책이 1학기에도 적히고 2학기 때도 적히고 이렇게 중복이 돼. 근데 생기부는 중복이 되면 절대 안 되거든. 아주 큰 일이야, 중복이 되면. 1학년 때 적었던 거 2학년 때 적혀도 안 되고,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 가지 그 서류 절차가 있어. 그래서 괜히 1학기 2학기 나눠 걷었다가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막 수학에 냈던 거 과학에도 내고 1학기 때 냈던 거 2학기 때 또 내고 이러면은 나중에 서로가 피곤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2학기 때 한꺼번에 걷는 편이고, 그래서 난 2학기 때 한꺼번에 걷을 거야. 걷는다기보다 너희가 나한테 내는 거야. 제목과 지은이만 내는 거야. 근데 애들이 또 이런 걸 물어봐. 선생님 독서 감상문 내야 돼요? 선생님마다 달라, 그거는. 왜냐면 생기부에는 누구나 제목과 지은이만 쓸 수 있는데, 독서 감상문을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친절하신 선생님이야. 왜냐면 너희가 정말 이 책을 읽었는지 확인해보고 독서 감상문이라는 증거 자료를 받겠다라는 거지. 너희가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놓으면 굉장히 좋아. 나중에 3학년 애들이 면접 가기 전에 이 책을 다 읽으려고 도서관에서 우르르 빌려. 분명히 과거에 실제로 읽었던 책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정말 그럼 그 면접 전에 다 읽어야 되냐? 다 알아야 돼. 생기부에 있는 내용은 다 알아야 돼.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100% 질문하거든.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학교일수록 독서활동은 무조건 질문을 해. 뭐 예를 들어 물리학자의 시선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책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얘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얘 생기부는 다 구라구나 하고 생기부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게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정말 교수님들이 이 많은 책을 다 알고 계시냐? 모를 것 같은데 책을 어떻게 다 알아?
라고 하지만 그 교수님들은 그 학과에서 지금 몇십 년간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이고 매년 애들 학종 감독을 면접을 보고 있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읽는 그 애들의 책 수준이 거의 비슷해서 항상 비슷한 수준의 책이 적혀 있대. 그래서 적어도 교수님 정도라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 이 독서활동 상황에 적혀 있는 책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이런 책들을 쓸 때 왜 이론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자문위원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아. 심지어 책을 쓰시는 교수님들도 많고, 뭐 여기 강상우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실제 교수님들이거든. 그래서 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돼. 교수님을 속일 순 없어. 그렇다면 3학년 되기 전에 이 책을 어떻게 다 읽냐? 다 읽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책을 읽고 이 책의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한글 파일에다가 독서 감상문을 적어 놓는 거야.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왜 블로그에 책 후기 적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 간단하게 그냥 내가 뭐 읽었던 느낌, 감명 깊었던 부분을 적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A4 용지 반쪽 정도 적어 놓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다 저장을 해 놓으면 면접 전에 이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독서 감상문을 쭉 읽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책에서 기억나는 부분과 감명 깊었던 부분이 뭐였는지는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면접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에서 밀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내야지만 생기부에 적어줄게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게. 나는 너희를 믿어. 너희가 독서 감상문을 적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독서 감상문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다 저장해 놓지 않더라고. 내가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들어가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 그래서 나는 그냥 제목과 지은이만 받을게. 책을 읽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카톡으로 남겨놔. 새벽이어도 괜찮고 언제든지 괜찮아. 생기부 1차 점검이 1월 11일이더라고. 이 전까지 생기부를 지금 마감하라 라고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에 주면 좋아. 하지만 방학 때 내가 독서를 할 수 있잖아? 2월에 책을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2차, 3차 생기부 마감 기간이 있는데 이 3차 마감 기간이 2월 14일인가? 뭐 아무튼 1차에서 거의 한 달 정도 돼. 이 한 달 동안 너희가 책을 읽고 적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한테 보내줘야 내가 독서활동 상황을 입력할 수 있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1월 11일 전에 보내주는 게 제일 좋아. 자, 이거는 우리 반 1등. 우리 반의 1등 애야. 얘는 지금 연대, 고대, 이대 모두 합격해서 어디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애인데 얘는 좀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은 애였거든. 그렇다고 교육 쪽만 읽었냐? 아니, 그렇지 않아. 얘는 뭐 독서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얘가 영어교육과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아예 영어 원서 읽는 것도 있고, 진짜 뭐 소나기의 황순원 이런 되게 고전적인 소설도 읽었고, 뭐 두근두근 내 인생, 어느 애들은 무슨 아이돌 무슨 책도 읽었고 뭐 별거 다 있더라고. 얘는 문과인데도 물리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생명이나 윤리에 대해서도 읽었어. 확실히 앞에서 봤던 애들이랑 이 양 자체가 다르지 않니? 1, 2, 3학년 모두 합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읽었다는 거지. 영어에 쓰인 거는 영어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고, 통합과학에 쓰인 거는 통합과학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야. 이 공통이라고 적혀 있는 건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신 건데, 이거는 어느 과목에도 속하지 않는 책을 담임 선생님께 드리면 돼. 뭐 배움의 조건, 아니면 이런 소설 같은 뭐 불편해도 괜찮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실 수 있지. 나는 너희한테 물리학 1이라는 항목의 독서를 적어줄 거고, 따라서 나에게 보내는 책은 물리랑 연관된, 공학 쪽에 연관된 책을 보내줘. 그 다음 내가 방학 중 개별 연락을 할 건데, 이 개별 연락을 하는 이유는 이 6, 7, 8 중에 하나야. 내가 자율동아리를 담당하는 교사여서 너희에게 생기부 어떻게 써줄까 고민이 돼서 뭔가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1500바이트 과세특을 적어주려고 연락했거나, 아니면 독서활동 상황을 적어주려고 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궁금해서 뭐 혹시 보내줄 거 있니?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할 거야. 요 3개 이유 말고는 딱히 연락할 일이 없을 거야. 혹시 왜 교사가 연락하면은 애들이 겁먹는 애들이 있어. 나 뭐 잘못했나?
지금은 좀 그런데 내일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카톡창을 열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하는 거면 뭔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 담임 선생님은 너희들을 챙겨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뭔가 체크를 하기 위해 너희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담임이 연락하면 뭔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교과 담당이잖아. 교과 선생님이 연락하는 건 너희를 질책하거나 구박하거나 혼내려고 연락하는 게 아니야. 항상 궁금하고 뭔가 도와주고 생기부를 잘 써주기 위해 연락하는 거니까 내 연락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줘. 자, 그 다음 4번. 이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는 사실 실제로 만나서 좀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잔소리를 하네. 좀 잘 들어줘. 일단 첫 번째는 집콕이야. 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지금 매일매일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니? 그래서 일단 집콕을 기본으로 하고, 근데 집에만 있으면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낮인지 밤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주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는 이게 일주일이 너무 금방 지나가 버려서 허송세월을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이게 체력이 소진되지 않으니까 또 잠도 안 와서 자꾸 밤을 새게 돼. 근데 또 아침이 되면 졸리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반복이 되니까 뭔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유튜브를 보면서 홈트를 해도 되고, 그게 귀찮고 민망하다 싶으면 그냥 나가. 춥지만 그냥 머리 감을 필요도 없고 모자 쓰고 그냥 나가서 그냥 계속 주변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에 몇천 보 정도라도 걸으면서 본인의 체력을 소진시키고, 밤이면 좀 자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뻔한 말이지만 내 방의 공부 환경을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내가 학생 때는 집에서 거의 숙제만 하고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됐어. 항상 집은 냉장고와 침대와 컴퓨터와 또 TV가 있는 곳으로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 시험 하루 전날 아니면 진짜 집중이 안 돼서, 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항상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 지역 도서관을 가거나 학교에서 야자를 하거나 항상 좀 떠돌이처럼 돌아다녔어. 그 어디서 하더라도 집보단 잘 되더라고. 집은 집중이 잘 될 땐 진짜 공부가 잘 되는데 그 잘 될 때가 거의 없어. 시험 하루 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것도 시험 하루 전에 한 2-3시간 정도? 그래서 나는 집에서 공부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무조건 집에서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집을 공부하는 환경으로 스스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버릴 건 좀 버리고 집 책상을 좀 완벽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좀 컴퓨터도 점검하고, 프린터기가 없어서 불편했다면 이번 기회에 프린터기는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까 프린터가 없는 애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 공부 환경을 이번 겨울방학 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아직도 진로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은 사실 생기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고민이고, 목표 없이 떠도는 약간 표류하는 돛담배 같은 느낌이 되거든. 뭔가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잡고 쭉 나아가게 되는데,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애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정말 마지막 기회로 본인의 진로를 어느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 나는 1순위로는 이 학과에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면 2순위로는 차선으로는 이 학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놔. 그 다음 4번. 이 4번이 내가 최근 들어 하고 싶은 잔소리인데, 제발 국영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물론 과탐도 중요해. 과탐도 중요하지만 국영수 공부의 중요성을 내가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 뭐냐면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국어를 너무 못해. 얘 말로는 자기는 국어랑 안 맞는데, 문과인데도 자기는 국어는 진짜 싫고 못하고 공부하기도 싫대. 정 떨어졌대. 근데 얘가 지금 고대를 합격했단 말이야.
근데 고대는 합격이 완전 합격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있어. 그게 이번에 3합 5였나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국영수 탐구 중에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3과목 합쳐서 등급의 합이 5등급까지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3합 5.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돼. 1등급, 2등급, 2등급, 뭐 얘는 5등급이어도 돼. 물론 여기 탐구는 당연히 2과목을 보는데 이 2과목의 평균이 들어가는 거야. 1등급하고 2등급이다. 그럼 2개 평균해서 몇 등급인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 합격할 수 있을까? 고대? 얘 합격 가능해. 왜? 탐구는 망했지만 이렇게 3개 합쳐서 5등급이니까 3합 5가 가능한 거지. 뭐 아니면 이래도 돼. 111 7등급. 얘도 가능해. 이렇게 하면 3등급이니까 3합 5가 되는 거지. 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얘가 7등급 받고 111 이렇게 받아도 돼. 물론 탐구가 1등급이란 얘기는 탐구 2과목 선택한 게 모두 다 둘 다 1등급이어야 평균이 1이 되는 거야. 뭐 이러면은 이제 영수탐 해서 3합 5등급 이내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얘는 고대를 합격을 충분히 했고 이제 최저 등급만 나오면 되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국어를 버렸대. 그래서 애초부터 국어를 버리고 아예 공부도 안 했어. 근데 또 이번에 수능 때 국어가 또 약간 어려웠대요. 그런데 또 국어를 못하는 애들은 어려우면 더 떨어지잖아. 잘하는 애들은 어렵다고 해도 조금 떨어지는데 이번에 망했어. 얘가 지 실력에 비해 안 그래도 국어 못하는데 국어 더 망했고 7등급이 나왔어 실제로. 그리고 영수탐 항상 1등급 나오는 애인데 영어 1등급 나왔고 수학 2등급 나왔고 탐구도 얘 맨날 만점 받는 애거든. 근데 탐구가 4등급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 3합 5가 안 돼가지고 고대를 합격을 못한 거야. 그리고 얘가 탐구가 4등급이 나온 게 너무 충격이었어. 심지어 본인도 충격이었던 게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왜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이투스 이런 데서 예상 등급 컷이 나오잖아. 그 예상 등급 컷으로는 얘가 2등급이었거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을 줄 알았어. 심지어 그 컷에서는 얘는 수학도 1등급이었다. 근데 그 메가스터디나 이투스에서 예상한 등급 컷이 이번에 다 틀렸어. 이번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 컷이 다 높아진 거야. 왜냐면 와 이번에 탐구 특히 사탐 장난 아니더라. 사탐이 총 9과목이더라고.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뭐 생활과 윤리 뭐 되게 많아. 근데 그 9과목 중에 5과목이 1등급 컷이 50점이야. 1등급 컷이 50점. 그러니까 49점만 돼도 그러니까 물론 49점이 될 수는 없겠지. 1점짜리 문제가 없으니까. 진짜 쉬운 거 하나 틀려서 2점짜리 틀려서 48점이 돼도 2등급인 거야.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더라고. 그게 사탐 9과목 중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세계사 이 5개 과목이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이야. 미친 거 아니냐? 야 솔직히 만점 받기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지? 물론 내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 안 해봤지만 만점은 진짜 힘든 거야. 왜냐면 각 과목당 다 어느 과목당 고인물들이 있어. 매니아층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매니아층은 만점 받아. 하지만 내가 매니아가 아닌 이상 사실 만점 받긴 진짜 힘든 거거든. 1등급은 가능해도 만점은 진짜 힘든 건데 이번에는 만점만 1등급이 돼버리니까 와 그럼 얘 공부 잘하는 얘가 탐구가 4등급이 나왔다 그랬잖아. 얘가 한국지리가 몇 점이었냐면 50점 만점 중에 45점이었어. 야 탐구 과목 50점 만점 중에 45점이면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도 얘가 2등급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어. 근데 까보니까 그 성적표 나와보니까 4등급인 거야. 다 충격받았지.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다? 도대체 문제가 쉬웠나? 그렇게 쉽지도 않았어. 근데 도대체 왜 45점이 4등급인가를 분석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미응시자가 너무 많았어. 깔아주는 애들이 아예 시험을 안 간 거야. 왜 수시 이미 합격한 애들도 수능 보기 전에 이미 합격 발표가 난 애들도 그래도 인생에서 수능 한번 봐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수능 보러 가서 막 9등급으로 깔아주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능 괜히 보러 갔다가 코로나 옮을까봐 아예 그냥 응시 자체를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깔아주는 애들이 싹 없어졌어. 그럼 국영수도 깔아주는 애가 없어지고 사탐, 과탐도 다 깔아주는 애가 없어졌는데 국영수는 그 컷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 다 예상 컷과 비슷하게 나왔어. 근데 탐구가 완전 컷이 너무 달라진 거야. 예상됐던 그 수능 컷이랑. 왜 그런가 봤더니 봐봐. 국영수는 인원이 많아. 아무리 깔아주는 애들이 미응시를 했다고 해도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학교 물화생지 선택자 중에 약간 생명 같은 거지. 두툼해. 한 100몇 명 되지 않냐? 생명 선택하네? 그런 애들은 어차피 등급이라는 건 퍼센트로 여기까지 상위 4%가 1등급, 그 다음이 2등급, 그 다음이 3등급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두툼하게 등급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등급이기 때문에 국영수는 아무리 애들이 시험을 안 본 애들이 많다고 해도 국영수는 애들이 다 보니까 문과, 이과, 예체능 상관없이 다 보니까 얘네들은 두툼해. 그래서 등급 컷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탐구는 어때? 탐구는 요즘에 사탐은 9과목, 과탐은 8과목이나 되면서 1인당 1과목이나 2과목밖에 선택을 안 하잖아? 이것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거지. 사실 물리 요만큼, 화학도 요만큼, 생명, 지구과학은 조금 많더라고. 물화생지가 그 수능 선택자가. 그러니까 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 인원, 그 응시 인원 자체가 적은데 여기에서 쪼개가지고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 컷이 진짜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우리 학교에 물리나 화학 선택하는 애들이 지금 응시자가 42명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1등급 컷이 되게 내신 따기도 되게 빡세잖아. 그걸 이미 너희 느끼고 있잖아. 고생하고 있다는 거. 물론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45점을 받았는데도 4등급이 돼버린 거지. 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 끝까지 국영수를 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힘든 상황 와중에도 고대 그 최저 맞춘 애가 없느냐? 있어. 우리 학교 고대, 우리 반에도 고대 붙었고 다른 반에도 고대 붙었고 고대 붙은 애들 있어. 걔네들은 다 최저를 국영수에서 맞췄어 이번에. 탐구는 사탐 9과목 중에 5과목이나 1컷이 50인데 탐구에서는 힘들었다는 거지. 끝까지 국영수를 놓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보면 탐구는 만점이 50점이야. 국영수는 만점이 몇 점이니? 100점이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2배 정도의 가중치가 있는 거야. 심지어 시간은 더 심해. 탐구는 시간이 30분이야. 수학은 시간이 100분이야. 시간이 3배가 넘어. 왜 수학에 시간을 3배나 주는 걸까? 내가 물리교사로서 수학이 중요해, 수학이 물리보다 중요해 이런 말 정말 하기 자존심 상하지만 왜 시간을 3배나 주는 걸까? 그래, 시간 3배나 줄 테니까 더 잘하라고, 어디 한번 더 잘 풀어보라고 더 비중을 주는 거란 말이야. 국영수를 절대, 특히 이과라면 수학을 절대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 본인이 이제 내년에 수능에서 뭘 선택할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을 한 과목이 2개가 있겠지. 물리, 화학이건 생명, 지학이건 물생이건 있겠지. 그거를 하나 정해서 한 회를 돌리는 거야. 한 해를 돌리는 방법은 인강에서 어느 한 선생님을 딱 잡아서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충분히 너희를 고2가 아닌 고3 수준으로 수능 특강 문제에 익숙하도록 너희를 채찍질 했기 때문에 내가 나눠준 1번부터 50몇 번까지 프린트 있지? 그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공부할 때, 탐구 공부는 특히 공부할 때 설렁설렁 하면 안 돼. 30분 만에 20문제를 푸는 과목이라 되게 긴장돼 있고 되게 예리한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 그래서 항상 탐구 공부를 할 때는 대충 할 거면 아예 하지 마. 하지만 공부를 할 거라면 항상 시험 직전 날처럼 했으면 좋겠어. 항상 마음 좀 급하게 가지고 최대한의 집중력으로 막 몰아쳐서 막 공부하는, 당장 내일이 시험인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탐구는 공부해야
그래야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다. 국영수는 좀 깊게 생각하고 막 푸는 시간을 좀 늘려서 막 내가 이리도 풀어보고 저리도 풀어보고 뭐 이렇게 한다면, 과탐은 좀 조급한 마음으로 고도의 집중력으로 빠르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풀었으면 좋겠어. 일단 좀 얼굴을 보고 잔소리를 해야 더 너희가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 지금 이거 누워서 듣고 있지? 누워서 들어도 지금은 이제 일어나서 2번부터 해보자. 공부 환경부터 만들자. 최대한 많이 좀 버릴 건 버리고 정말 딱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랑 아무 얘기나 다 괜찮으니까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카톡을 해. 그럼 바로 상담 모드로 들어갈게. 고생했습니다.